한국이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대학원 명예교수가 생중계에서 이 사실을 한마디 언급하자마자 미국의 저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 발표가 나온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그제서야 상황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단지 정부의 공식 허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잠수함의 실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타입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진짜 모습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핵잠수함 운용 시나리오 때문에 백악관 정책팀은 무려 2주 동안 발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계획의 내용은 어느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너무 민감했기 때문이죠. 과연 이걸 밝혀도 괜찮을지 망설임이 마지막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도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카메라맨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올해 미국 안보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여전히 위협이 심각하죠.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정말 숨막히는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핵잠수함 2척을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지속적으로 만들며 군사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압박에 어떤 방식으로 맞서고 있나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방식인 전력 재배치, 동맹 강화, 억제력 유지입니다. 유럽에는 무기를 더 지원하고 아시아에는 최첨단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교착 상태로 빠지면서 유럽에서의 방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두 번째 대응에 있습니다. 저는 미 해군대학원에서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냉전,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 굵직한 전략 변화의 순간을 모두 목격했죠. 그런데 올해는 미국 안보사의 길이 남을 해가 될 듯합니다. 미국이 바로 그 두 번째 대응으로 사상 초유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결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모든 안보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적을 막고 동맹을 보호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올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주도 억제 전략을 주로 활용했는데 미국이 앞장서고 동맹국들이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동맹국에게 매우 파격적인 권한을 넘겼습니다. 진행자는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특이한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이 떠오르네요.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그 이야기죠. 진행자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듯 고개를 들어 확인하더라고요. 아, 그 소식 말씀하시는 거군요. 벌써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2주가 조금 넘었죠. 진행자는 곧장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사실 저는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습니다. 이건 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 솔직한 무지였죠. 사실 미국인 대부분도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대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정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진행자가 약간 놀란 듯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반대라니 무슨 뜻인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대외적으로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믿기 힘들다는 듯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이미 공개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승인받은 지 불과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은 지금에서야 공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행자는 점점 더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6개월 전이라니요.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최근에 겨우 얻은 것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6개월 전에 그걸 내놓을 수 있었죠?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진행자는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에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이애미처럼 대표적인 해양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업이 활발한 대규모 항구 도시죠. 올해 5월 바로 그 부산에서 국제해양방 위산업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는 미 해군 고위 인사들도 공식적으로 참석했죠. 진행자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대형 행사가 열린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양방산 박람회였죠.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행사에서 한국 조선 기업인 한화오션이 매우 독특한 이름의 잠수함 모델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이름이 무려 단 한 줄 미래형 잠수함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건 단순한 컨셉 모델 아니었나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컨셉카가 많이 나오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처음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형을 본 순간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핵추진 잠수함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봤다고요? 그렇죠. 선체는 완전히 고속 선형이었습니다. 물방울처럼 둥근 형태가 아니라 길게 뻗은 날렵한 디자인이었죠. 그 구조는 기존의 디젤 잠수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핵잠수함의 특징이죠.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 허가 없이 핵잠수함을 개발했다면 언론에서 이미 난리가 났을 텐데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한국이 조만간 핵잠 추진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미국이 허락해줄 확률이 사실상 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들 확신했냐고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키는 국가 기밀이거든요. 영국이랑 호주 정도만 특별히 기술을 넘겨받았을 뿐이에요. 한국에까지 줄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겉보기엔 핵잠 같아 보여도 그걸 실제 핵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외형만 보면 핵잠과 비슷하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로 한국이 그런 권한을 받게 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컨셉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럼 전문가들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속았다기보단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진행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모두가 보고도 아무도 믿지 않은 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6개월 전에 이미 핵잠의 형태를 세상에 내놨지만 그날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걸 이미 완성된 핵잠의 증거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진행자는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6개월 전에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비슷하게라도 공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바로잡듯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저는 그저 비슷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핵잠이었어요. 진행자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승인을 받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셈입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허가를 기다린 게 아니라 허가를 예측하고 미리 행동한 겁니다. 진행자는 손에 든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 미래형 잠수함 모델이 진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뭔가요? 단순히 외형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혹시 실제로는 그냥 좀 더 강해 보이도록 만든 컨셉 모델 아니었나요? 이번에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장 먼저 그 미래형 잠수함 얘기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게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한국 스타일 시나리오라니 무슨 뜻이죠?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예전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자마자 곧장 차세대 미사일을 공개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은 미리 준비한 핵잠수함을 드러낸 거라고 봤죠. 그럼 교수님은 처음부터 뭔가 의심하셨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이후 발표된 산업동향 보고서, 미 해군 기술팀의 분석, 그리고 한국 방산 업체들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처음부터 설계 구조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이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왜 이 모델이 핵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지 분명해집니다. 진행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제가 잠수함 쪽은 잘 몰라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크기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 해군 기술진은 이 모델의 배수량을 약 7.000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사회자가 곧바로 물었죠. 7.000톤이면 크다는 건가요? 저는 잠깐 멈춘 뒤에 답했습니다. 정말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대개 2.000톤에서 3.000톤 수준이거든요. 7.000톤은 그 2배를 훌쩍 넘는 셈이죠. 문제는 이 정도 크기를 재래식 방식으로 운용하려고 하면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한계라니요? 이른바 배터리의 함정이라는 현상이죠. 잠수함이 커지면 물의 저항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요구됩니다. 7.000톤짜리를 움직이려면 3.000톤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죠.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배터리를 실으려면 선체를 키워야 하고 선체가 커질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지죠. 전기가 부족하면 또다시 배터리를 추가해야 하고요. 결국 잠수함 내부가 원통형 배터리로 가득 차서 무기나 승조원이 들어갈 공간조차 사라지는 비효율의 극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7.000톤급은 애초에 핵추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7.000톤급 잠수함은 모두 핵추진 방식이에요.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잠수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핵잠수함인지 재래식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선체 구조입니다. 사실 선체의 형태만 봐도 잠수함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죠. 그렇다면 핵잠수함은 다르다는 말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가 제공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보다는 고속 주행에 최적화된 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날렵하고 길쭉한 모양으로 설계하는 거죠. 사회자가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이 공개한 모델이 그런 고속 주행형 구조였던 거군요. 맞아요. 세 번째는 무장 체계입니다. 이 모델은 수직 발사관 20기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자가 순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발사관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좋다기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20기 있다는 것은 잠수함에서 동시에 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엄청난 전력과 고도의 화력 통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이런 구성을 가진 전례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회자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핵잠수함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은 추진기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린 구동 펌프 제트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했어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프로펠러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런 추진기를 작동하려면 원자로 수준의 막대한 전력이 필수입니다. 공개된 7.000톤급 모델에 이런 추진기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배수량, 선체 형태, 무장, 추진 방식 모든 면에서 이 모델이 재래식 잠수함일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셈이네요. 정확히 맞아요.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모든 단서가 핵추진 플랫폼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이 공개한 이 핵잠수함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진행자가 흥미롭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디지털 잠망경,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휘 체계, 무인 잠수정 연동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죠. 마치 F1 레이싱카의 풀옵션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진행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진짜 완성형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핵잠수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과 열망을 담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새로운 세대의 핵잠수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는 방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힙니다.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핵잠수함을 넘어선 새로운 무기체계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은 앞으로 한국이 공개할 잠수함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한국형 핵잠수함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전략국가의 지위를 갖추게 될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 자체가 미국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군사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잠시만요. 핵잠수함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무기인가요? 핵미사일이랑은 다르잖아요. 한국이 노리는 건 전형적인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잠수함인가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주목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의 핵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는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을 목표로 삼고 있죠. 소음이 제로에 가깝다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움직입니다. 문제는 터빈과 펌프, 냉각장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기계 소음입니다. 결국 은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핵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소음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한국만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중요한 이야기에 도달했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건 재래식 잠수함 이야기 아닌가요? 핵잠수함에는 적용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나선 겁니다. 맞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도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아냈고 4세대 원자로 연구 역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꿈꾸는 것은 바로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그 수소로 연료전지를 구동하는 잠수함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하죠.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은 연료로 열을 만들고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이 목표로 하는 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자체적으로 연료전지를 충전하는 자가 발전형 전기차에 가까운 잠수함이죠. 잠시만요. 교수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그럼 한국은 기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터빈 구동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입니다. 이 기술이 실현되면 세계 최초의 완전 스텔스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조차 갖지 못한 무기냐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미국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성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기술을 확보했고 실제로 제작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기존의 핵잠수함을 단순히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가 되는 셈이군요. 저는 침착하게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한국형 핵잠수함이 미국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진행자는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이 이런 무기를 굳이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무기 보유 의지도 아닌데 말이죠.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영토 분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대칭적이고 위험한 전략 환경입니다. 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이미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존재하고 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 전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 어떻게 이 위협을 감당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잠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필 잠수함입니까?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공포의 균형이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설령 우리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아도 반드시 살아남아 상대의 중심부를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유지했던 상호확증 파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 대신에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플랫폼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완전 스텔스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왜 잠수함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상의 군사시설은 위성에 의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 기지든 미사일 기지든 심지어 지하 벙커조차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해저의 세계는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말한 초저소음 잠수함이라면 핵 공격을 당해도 결코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을 상대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비대칭 억제력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중국이나 북한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되겠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일 겁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한다면 우리 역시 바닷속에서 너희 수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저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을 원했다면 반년 전 미래형 잠수함을 미리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진행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필요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조차 예측하지 못한 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게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거나 혹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돌릴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진행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허가를 내준 건 한국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국이 이 권한을 어떤 과정을 통해 얻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동맹국 중에서 왜 미국이 오직 한국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언급하신 그 이유에 대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일본에게 사용후행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사례였죠. 진행자가 반응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네요.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권한은 있었지만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27번이나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행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거냐고요? 네. 지금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허락은 받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이미 미국 내부에서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핵잠에 필요한 연료 사이클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호주나 다른 동맹국들은 어떤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는 이미 미국산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미국산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체 핵잠수함 건조에 30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죠. 30년씩이나 걸린다고요? 맞습니다. 호주는 기술 기반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대만 역시 생산 기반 자체가 부족합니다. 진행자가 본격적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권한은 없었지만 기술은 이미 모두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실전 배치된 기술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함께 사용후행연료 공정 기술을 공동 연구했고 소형 모듈 원자로, 차세대 고속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잠수함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허가만 없었을 뿐 실제로는 이미 만들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군요. 저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허가만 없었지 능력은 이미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저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중국이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빠르게 늘리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됐기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잠을 운영할 기술력, 조선 능력, 그리고 속도를 모두 갖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한국에게 미국이 승인만 해준 셈이죠. 진행자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한국이 상황을 만든 거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잠 준비만 끝낸 게 아니라 핵잠의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인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미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핵잠의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핵잠보다 더 앞선 무기가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기술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잠수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기술을 위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잠수함으로 뭘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공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닷속은 아직 아무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영역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바로 해저 전력망과 해저 감시 기술입니다. 진행자는 아예 메모를 멈추고 귀 기울였습니다. 해저 전력망이요? 네. 한국은 원래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케이블과 해저 전력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원자력, 조선, 에너지, 통신 기술이 모두 결합되어 있죠. 저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그 모든 기술을 바닷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진행자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해저 인프라를 관리하는 중심이 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태평양 깊은 곳까지 해저 전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습을요. 진행자는 점점 더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핵잠수함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해저 발전소이자 데이터 허브가 되는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해저, 케이블을 충전하고 동시에 전 세계 해저 통신망을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 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진행자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전 세계 데이터의 95%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이어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능력, 원자력 발전 기술, 그리고 해저 전력 시스템이 결합되면 바닷속 인터넷과 전력 군사 통신을 누가 지키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보다 훨씬 작고 안전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걸 핵잠수함에 탑재하면 그 잠수함은 수십 년 동안 연료 보충 없이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잠수함은 꾸준히 해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해저 케이블 유지 보수, 전력 공급, 데이터 모니터링, 심지어 새로운 해저 설비 건설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진행자는 상상이 잘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바닷속 전체를 관리하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관련 기술들을 실제로 실험하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산, 울산, 조선소 근처 해역에서 한국이 수년간 수행한 장기 자망 실험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통식 잠수함 성능 실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저 전력 시스템과 잠수함 기술의 연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그 실험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건가요?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미국도 최근 들어서야 그 실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핵잠수함들이 동아시아 주요 해역의 해저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 활동도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뿐 아니라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르는 모든 데이터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통신, 북한의 해외 연결, 심지어 일본의 군사통신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해지는 거죠. 진행자는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잠수함 그 이상의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잠의 기술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은 사실상 동아시아 바다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심지어 해저 자원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이 해양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밖에서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배경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기술력은 핵잠수함으로 향하고 있었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거나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내 의도를 알아챈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죠.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술이 미국의 손을 벗어난 독립 세력으로 성장하기 전에 미리 인정하고 동맹의 틀로 묶어두는 것, 그것만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나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였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2주나 미뤄졌다는 사실은 미국의 진짜 내면을 보여줍니다. 진행자는 갑자기 더욱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팩트시트 공개가 미뤄졌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2주간의 지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 내에서 팩트시트의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질문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가장 예민하게 바라본 부분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통제 수단으로 핵잠수함 연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진행자는 놀란 얼굴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통제권을 내려놓은 셈인가요? 나는 본질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결정은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결정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 강화를 위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해준 셈이었죠.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진행자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팩트시트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나는 팩트시트의 중요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그리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프로젝트의 모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승인 그 이상입니다. 승인이라는 표현 뒤에는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이미 한국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했다는 상징이 깔려있죠. 진행자는 더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초안에서 핵연료 공정 관련 문구를 민간 목적에만 한정하고 군사적 활용은 불허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미국이 한 걸음 물러섰고 팩트시트에는 군사적 활용 불가라는 표현 대신 평화적 목적이라는 넓은 외교적 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는 점점 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한 건가요? 아니면 압박한 건가요?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현실을 만들어냈고 미국은 그 앞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한국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두 갈래뿐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파급을 가져오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강하게 우려를 표한 데다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를 사실상 핵무장 시도로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연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언제든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팩트시트가 사실상 핵무장을 허가하는 문서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다른 국가의 핵무장을 걱정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눈을 감아왔으면서요. 하지만 중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입니다. 진행자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2025년에만 보장되는 것이죠. 지금은 10년 뒤는커녕 1년 뒤조차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진행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윈도우나 구글,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초대형 선박과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제조업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애플의 스마트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다면 테슬라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죠.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초대형 선박이 없으면 국제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애플이 아니어도 중국과 유럽과 일본 어디에든 팔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하드웨어 없이는 구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진행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건가요? 한국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미국의 핵심 산업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으로 미국의 심장부를 쥐게 된 것이죠. 이번 팩트시트에서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중심축으로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마침내 모든 맥락을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언젠가 한국 없는 미국이 상상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행자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의 향후 행보보다 미국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지난 70년의 성장은 미국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다음 전략을 시작해야 합니다.